테이블 위에서 기름지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던 갈비찜이 위태로운 서연의 마음을 얼음장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 같은 건 키워봤자 돈만 까먹는 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아버지 박만식은 술자리에서 10번째로 기분 좋게 취한 목소리로 그 말을 칼날처럼 서연에게 던졌다. 공기 중에 가득한 소음과 비웃음은 서연의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서연은 조용히 손에 든 기름 묻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반박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인내와 노력이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알았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대학 너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멀리 내던진 채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1. 서연의 집. 서연의 집은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정이었다. 아버지가 중심이고 아들이 미래인 곳. 박만식은 집안의 절대적인 권위자였다. 그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건재상을 운영했고 입버릇처럼 우리 박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라고 말했다. 서연은 뜻밖의 존재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속썩일 일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의 눈에는 언제나 남이었다. 언젠가는 시집가서 출가외인이 될 존재. 그날 밤은 박만식의 사업 파트너들과의 회식 자리였다. 술잔이 오가고 서연은 훈련된 종업원처럼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날랐다. 박 사장, 따님 정말 예쁘네요. 나중에 시집 보내려면 돈 꽤나 들겠어요. 누군가 농담을 던졌다. 박만식은 하하 웃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말투에는 역력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예뻐봤자 뭐합니까? 돈만 까먹는 년인데 키워봤자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우리 아들 민준이 같아야지. 나중에 가업도 있고 내 노후도 책임질 놈인데. 서연은 쟁반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처음이 아니었다. 정확히 10번째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 세 글자 돈깐년을 내뱉을 때마다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시, 가모, 밤학생상을 받았을 때, 다섯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하겠다고 고집했을 때, 아버지가 계집애가 무슨 이과냐, 머리 아깝게라고 했을 때, 아홉 번째는 남동생 민준이 사고를 쳤을 때, 그녀가 대신 책임을 졌지만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타박했을 때, 한 글자 한 글자가 낙인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상석에 앉아 의기양양한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었고 눈에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거침없는 성격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수저를 그릇 옆에 내려놓았다.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가 났다. 아빠, 저 다 먹었어요.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다 먹었으면 가서 설거지나 해. 여기서 거슬리게 서 있지 말고. 박만식은 마치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서연은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녀의 방은 아주 작았고 모든 가구는 동생 민준이 쓰다 버린 것들이었다. 그녀는 자물쇠로 잠긴 낡은 철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받은 모든 장학금, 아르바이트로 번 돈, 그리고 몰래 모아둔 세뱃돈까지 10년간 모은 돈, 총일 200만 원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고 책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여권을 꺼냈다. 원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가장 멀고 가장 저렴한 국제선 항공편을 검색했다. 목적지는 뉴욕. 예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대학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표를 예매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했다.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임무를 수행하듯 냉정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가 낡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김영희가 비몽사몽간의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서연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얼른 민준이 아침밥 차려줘. 오늘 축구하러 가야 한다더라.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딸에 대한 당연한 불임뿐 자신에 대한 관심은 한치도 없었다. 엄마, 저가요. 서연이 말했다. 가긴 어딜까. 김영희는 짜증스럽게 눈을 비볐다. 다시는 누구도 저를 돈 까먹는 년이라고 부르지 않는 곳으로요.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캐리어를 끌며 20년간 살았던 그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연은 아버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저가요. 다신 안 돌아와요. 두 분 노후는 제가 신경 쓸 일 아니니 걱정 마세요. 하우진.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끄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순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정신이 번쩍 드는 자유와 미래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뿐이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수중에는 $500도 채 남지 않았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고 언어도 능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한 가지 특기가 있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초인적인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 그녀는 먼저 허름한 호스텔을 구한 뒤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낮에는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고, 밤에는 호스텔로 돌아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언어와 전공 지식을 공부했다. 결국 그녀는 그 대학의 국제입학처를 설득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임을 알았다. 이후 3년, 서연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가장 싼 빵과 할인하는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웠다. 물 빠진 낡은 옷을 입고 화려한 유학생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섞여 다녔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순두부찌개에 팔을 대었다. 그녀는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의료비는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였기 때문이다. 그저 스스로 간단히 처치한 후 다음 날 붕대를 감고 수업에 가야 했다. 집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장 추웠던 어느 겨울, 눅눅한 자취방에서 고열에 시달릴 때 외로움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다. 그녀가 떠난 지 한 달 후에 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였다. 관심이 아니었다. 불평이었다. 네가 가버려서 민준이 옷은 누가 빨아주니? 요즘 아빠 사업도 안 좋은데 돈 좀 붙여줄 방법 없니? 서연은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딸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저 공짜 노동력이자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뜨거운 물 한 잔을 들이켜고 다시 책을 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은 원래의 가족과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한국의 모든 SNS 계정을 탈퇴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박서연은 죽었다. 살아남은 건 비비안 박, 와이비안 발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독립적인 개인. 그녀는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학업과 일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전공은 금융분석과 벤처 투자였다. 냉철한 두뇌,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였다. 그녀의 지도 교수는 곧 그녀의 재능을 발견했다. 숫자에 대한 감각과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동년배들을 훨씬 뛰어넘었다. 졸업 후 그녀는 극히 우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인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에 채용되었다. 블랙스톤에 입사한 서연은 물 만난 고기 같았다. 더 이상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지혜와 10년간 단련된 냉혹함은 잔인한 금융계에서 그녀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5년 후 그녀는 이미 블랙스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젝트 총괄이사로 중화권 시장 개척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국제금융잡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아파트와 맞춤 정장,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나 존경을 살 수 있는 블랙카드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어 돈 까먹는 년이라 불리던 소녀가 아니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며 수많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엘리트, 박이사가 되었다. 1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그녀는 마침내 화려한 변신을 마쳤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홍콩 본사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그녀의 평온한 삶을 깨뜨렸다. 회사는 불꽃 프로젝트, 스파크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계획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파산 직전에 놓인 국내의 오래된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자산을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은 그녀의 고향인 대구에 있었다. 서연은 이메일에 적힌 주소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운명은 결국 그녀를 다시 출발점으로 밀어넣었다. 3. 귀향. 귀국행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였다. 너무나 편안해서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다. 서연은 넓은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보며 마음속에 흥분 대신 평온한 심스를 느꼈다. 이번 귀국은 임무를 띈 것이었다. 그녀는 블랙스톤을 대표하는 투자자로서 불꽃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철저히 장악해야 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본명으로 호텔을 예약하지도 않았다. 10년 전의 고향은 그저 그런 지방 도시였지만 10년 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광역시가 되어 있었다. 고층 빌딩이 솟아오르고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서연은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렸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현지에서 쓸 카카오톡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등학교 때 친했지만 점차 연락이 끊겼던 몇몇 동창을 추가했다. 고향의 변화를 알아야 했고 무엇보다 박씨 집안의 근황을 알아야 했다. 곧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다. 먼저 동창의 단톡방에서 떠도는 소문이었다. 너희들 박만식 아저씨네 소식 들었어? 옛날에 만식건재 하던 분 완전 망했대. 아들 박민준한테 가업 물려주려고 했다면서? 근데 그놈이 완전 철부지라 맨날 밖으로 나돌아서 속 엄청 썩였다더라. 박만식 아저씨 본인도 몇 년 전에 유령 건물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 다 날렸대. 지금 회사 빚더미에 앉아서 담보대출도 못 갚을 지경이라던데. 서연은 조용히 대화 기록을 보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역시나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이름 만식건재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 만식건재가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으며 자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 떴다. 링크를 클릭하자 눈에 띄게 늙어 보이는 박만식의 사진과 함께 거액의 부채 액수가 보였다. 서연은 조금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예상했던 대로라는 냉담한 뿐이었다. 한때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깎아내렸던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근시안과 편협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박씨 집안의 주소를 알아냈다. 10년 전 박만식이 인맥을 동원해 구한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지금 그 집은 은행에 압류된 상태였지만 절차가 복잡해 아직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그 집이 박만식의 마지막 체면이라는 것을 알았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에서 반짝였다. 마치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를 소리 없이 주시하는 것 같았다. 돈 까먹는 년. 그녀는 나지막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이제 그 돈 까먹는 년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의 첫 회의는 지역 관공서 및 은행 대표들과의 사전 협의였다. 불꽃 프로젝트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 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대한중공업. 지역의 오래된 국영기업이었지만 부실한 경영과 낙후된 기술로 파산 직전이었다. 블랙스톤이 노리는 것은 그곳의 토지 자원과 정부와의 관계였다.
회의실에서 서연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강력하고 전문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데이터 장악력과 명확한 논리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역은행의 한 고위 간부인이 부장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박 이사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정말 젊고 유능하시군요. 이 부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이 부장님. 저희는 그저 사업하러 온 것뿐입니다. 서연은 예의 바르게 응대했다. 이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박 이사님, 이번에 귀국하시면서 집에는 연락하셨습니까? 서연의 눈빛이 변하지 않았다. 이 부장님께서 제 배경을 아시는 모양이군요. 이 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도시가 워낙 좁아서요. 금융계에서 이사님의 명성을 저희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만식 사장님이 예전에 저희 은행과 거래가 좀 있었는데 요즘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제 업무와 사생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이 부장은 서둘러 말을 거두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곧 들불처럼 이 도시에 퍼져나갈 것임을 알았다. 폭풍. 서연의 귀환은 박씨 집안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박만식은 한 술자리에서 서연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빚과 불효자 민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동정과 약간의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어이, 박 사장, 자네 딸 서연이 지금 장난 아니라던데? 블랙스톤의 총괄 이사라며 수십억 달러를 굴린다더군. 한 친구가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박만식은 잠시 멍했다. 어떤 서연이? 자네 딸 말이야. 10년 전에 집 나간 그 딸. 지금은 완전 딴 사람이라던데? 이번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왔다는데 이 부장도 쩔쩔맨다더라. 박만식의 술이 확 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친구의 멱살을 잡았다. 확실해? 박서연? 그 돈 까먹는 년이? 아직도 그런 소리라나.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거위. 자네 집안 조상 몇 자리의 잔디라도 새로 깔았나 보지. 친구가 그의 손을 뿌리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박만식은 집에 돌아와 온몸을 김영희는 주방에서 한숨을 쉬며 민준이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불평하고 있었다. 서연이가 돌아왔어. 박만식이 소리쳤다. 김영희는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다신 안 돌아온다면서요? 지금 블랙스톤 이사래. 엄청난 부자라고. 박만식의 목소리에는 뒤틀린 환희와 질투가 섞여 있었다. 환희는 집안이 구제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고 질투는 그 구원자가 자신이 늘 무시하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빨리 알아봐. 어디 묵고 있는지, 연락처는 뭔지. 박만식은 즉시 사업가 모드로 돌입했다. 그의 눈은 탐욕의 빛으로 번쩍였다. 그는 딸이 1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았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딸의 성공은 당연히 가족의 실패를 메우는 데 사용되어야 했다. 민준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하품하며 말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야식 좀 해줘. 야식은 무슨, 내 누나 돌아온 거 몰라? 재벌이 돼서 왔다고. 김영희가 흥분해서 그를 밀쳤다. 민준은 입을 삐죽거렸다. 재벌이면 뭐 어때? 나 같은 친동생이 있는데 진짜 돈 많으면 나한테 스포츠카부터 한 대 사줘야지. 박만식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준이 말이 맞아? 핏줄은 끊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잘 나가도 내 딸 박서연이지. 그들은 온갖 인맥을 동원해 마침내 서연이 묵고 있는 곳을 알아냈다. 시내 중심가의 가장 비싼 호텔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식, 김영희, 박민준 세 사람은 비록 옷은 좀 낡았지만 한껏 차려입고 정성껏 준비한 가족의 시나리오를 들고 호텔로 향했다. 서연은 스위트룸에서 팀원들과 화상회의 중이었다. 그녀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박만식 일가가 만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을 때 서연은 그저 손을 들어 회의를 잠시 멈추게 했다.
안 만나.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비서는 당황했다. 이사님, 그분들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입니다. 이사님의 부모님과 남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처리 중이니 사적인 용무는 예약을 하라고 전해 계속 소란을 피우면 보안팀을 부르도록. 서연의 어조는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을 말하듯 평온했다. 비서는 난감했지만 그대로 따랐다. 호텔 로비에서 박만식은 예약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예약? 내가 걔 애비야. 내 딸 만나는데 예약을 하라고? 박만식은 프런트 데스크 직원을 향해 소리쳤다. 김영희가 급히 그를 말렸다. 여보, 조용히 해요. 지금 서연이는 예전 같지 않아요. 비위를 맞춰줘야 해요. 민주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누나가 뭔데 이렇게 폼을 잡아?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결국 박만식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심지어 심장병이 도진 척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호텔 측은 어쩔 수 없이 서연에게 다시 연락했다. 서연은 5초간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감지하기 어려운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올라오라고 해.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내 회의실로 안내해. 10분 주지. 오, 심판. 회의실의 분위기는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박만식 가족 세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다소 불안해 보였다. 그들은 눈앞의 호화로운 환경과 창밖으로 손에 잡힐 듯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거대한 격차를 느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잘 재단된 미색 정장에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소리 같았다. 그녀는 바로 앉지 않고 그들 앞에 서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10년 만이네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채 냉정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박만식은 즉시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술자리에서 그녀를 비웃던 모습과 똑같이 가식적이고 느끼한 미소였다. 서연아, 내 착한 딸.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박만식은 말하며 눈가에 억지로 눈물을 쥐어짰다. 김영희도 서둘러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이 녀석아, 돌아왔으면 말이라도 하지. 10년간 밖에서 고생 많았지? 엄마는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서연은 몸을 피하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연극은 그만두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10분 중 벌써 3분이 지났어요. 본론만 말하세요. 민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누나,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린 가족이잖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받은 스포츠카가 있는데. 닥쳐. 박만식이 민준을 쏘아보며 소파로 다시 끌어당겼다. 박만식은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연아, 아빠가 예전에 말이 좀 심했던 거 안다. 다 화나서 한 소리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지난 세월 동안 아빠도 반성 많이 했어. 아빠가 잘못했다. 그는 자세를 한껏 낮췄지만 눈 속의 초조함이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지금 집에 큰일이 생겼다. 만식건재가 완전히 망했어. 은행이랑 거래처에 빚이 산더미야. 박만식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제일 큰 문제는 그 유령 건물 대출받을 때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다음 달까지 돈을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김영희도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서연아, 그 집은 네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잖니.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박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두 손으로 내밀었다. 서연아, 넌 블랙스톤 이사잖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거 봐봐. 이게 채무 계약서야. 총 20억이야. 박만식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 돈만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내 회사 이름으로 만식건재의 남은 자산을 인수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게만 해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약간의 위협이 섞인 간절한 말투로 덧붙였다. 서연아, 너는 박씨 집안의 딸이야. 이 집을 구할 책임이 있어. 서연은 그 계약서에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박만식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쥔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20억. 그 돈은 그녀에게 프로젝트 투자금의 일부에 불과했고 심지어 그녀의 1년 보너스보다도 적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두 자루의 차가운 칼날처럼 박만식을 꿰뚫었다. 책임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대한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10년 전 제가 캐리어를 끌고 떠날 때 저한테 책임에 대해 얘기한 적 있었나요? 박만식 씨, 당신이 지금 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모든 희망을 그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걸었지만 그는 그저 손 벌릴 줄만 아는 쓰레기일 뿐이죠. 서연은 무자비하게 상처를 헤집었다. 박만식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해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그의 가슴을 채웠지만 그는 감히 화를 내지 못했다. 서연은 손을 뻗어 마침내 그 채무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계약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며 채무의 진실성을 확인했다. 구해드릴 수 있어요. 서연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박만식의 눈에 순간적으로 빛이 터져나왔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설마 우릴 외면하겠어? 하지만 전 당신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더더욱 당신들이 함부로 부리던 돈 까먹는 년은 더더욱 아니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을 담았다. 그녀는 박만식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그의 영혼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제가 원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 장악이에요. 그녀는 계약서를 살짝 밀어내며 그가 충격으로 숨도 쉬지 못할 조건을 제시했다. 제가 나서길 원한다면 당신은 지분 양도 계약서와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서명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10년 전 당신이 뱉었던 모든 말에 대해 책임지세요. 박만식이 벌떡 일어섰다. 너 이건 날강도 짓이야. 내 집이랑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거냐. 서연은 냉소했다. 집은 어차피 은행에 넘어갈 운명이었고 회사요? 만식건재는 지금 빚더미와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인수하는 건 당신의 뒤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세 사람에게 등을 보였다. 선택지는 두 개예요. 첫째,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럼 제가 집을 지켜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충분한 돈을 드리죠. 하지만 당신들은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거절하세요. 그럼 다음 달에 은행이 집을 가져가는 걸 기다리다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됩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박만식은 그 계약서를 보고 또 서연의 꼿꼿하고 냉혹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권위는 이 순간 그가 가장 무시했던 딸의 발 아래 완전히 짓밟렸다. 김영희와 민주는 공포에 질린 채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렸다. 서연이 몸을 돌려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간 다 됐네요. 당신의 선택은? 6. 항복. 박만식의 얼굴은 돼지 간처럼 검붉어졌다. 그는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왔고 언젠가 자신의 딸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내몰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네 애비다. 박만식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마지막 남은 혈연으로 도덕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 서연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안팀을 불러 당장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서연은 테이블로 돌아와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강력한 기세가 박만식을 숨막히게 짓눌렀다. 입만 열면 제가 당신 딸이라고 하시죠. 1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죽어라 공부하고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버틸 때 제가 당신 딸이라고 생각한 적 있었나요? 당신이 보낸 메시지는 전부 돈 부치라는 독촉뿐이었죠. 춥지는 않은지 안전한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쇠망치처럼 박만식의 심장을 내리쳤다. 당신은 오직 민준이 당신의 대를 이을 아들만 신경 썼죠. 당신 눈에 저 박서연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돈 까먹는 년일 뿐이었어요. 서연은 귀에 거슬리는 그 호칭을 또박또박 반복했다. 이제 그 돈 까먹는 년이 돌아왔어요. 당신들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부와 능력을 가지고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고 싶다면 서명하세요. 두 번째 길은 없을 겁니다. 박만식은 소파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다. 그는 서연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의 모든 자존심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가루가 되었다. 김영희는 남편의 좌절을 보고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얼굴을 바꾸고 가족애에 호소하려 했다. 서연아, 아빠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원래 입만 거칠잖아. 엄마는 네가 제일 착한 거 알아. 집, 너한테 주는 거,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 체면은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민준이, 걔는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김영희가 울며 애원했다. 서연은 민준을 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에 불만과 원망을 가득 담고 있었다. 박민준, 너 올해 28이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매일 손만 벌리고 오늘부터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할 거야. 내가 가장 기초적인 육체노동 일자리를 알아봐 주지. 만약 게으름 피우다 걸리면 내 모든 용도는 즉시 끊길 거야. 민준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박서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뭔데. 내가 이 집의 실소유자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채권자니까. 서연이 냉혹하게 대답했다. 박만식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더 버텨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명하마.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굴욕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변호사 팀을 데려오게 했다. 변호사들은 지분 양도, 부동산 증여, 그리고 박만식과 김영희의 미래 생활비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 모든 계약 세부 사항을 명확히 확인했다. 그들은 고정된 생활비만 받을 수 있었고 어떠한 거액의 자금도 지배할 수 없었다. 박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가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순간 그는 마치 모든 기력을 빨린 듯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챙겨 변호사에게 건넸다. 축하해요, 박만식 씨. 집은 지켰네요. 하지만 당신의 모든 통제권은 잃었어요. 이제부터 저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서연이 박만식을 보며 말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하세요. 사과. 박만식의 몸이 굳어졌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딸에게 사과하는 것은 파산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크게 말해요. 안 들리네요. 서연의 어조는 파동 하나 없었다. 박만식은 심호흡을 했다. 마치 온몸의 힘을 다 짜내듯 10년간 가장 하기 싫었던 말을 외쳤다. 박서연, 내가 잘못했다. 너를 돈 까먹는 년이라고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너를 무시했다. 미안하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그녀는 이 말을 10년 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막상 그가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뿐이었다. 됐어요. 서연이 손을 저었다. 10분은 이미 한참 지났어요.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랭치, 새로운 질서. 서연은 바로 그 옛집으로 이사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어린 시절의 억압된 기억과 이제는 박만식 일가의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박만식과 김영희의 생활을 돌보게 했을 뿐이다. 그녀가 민준에게 마련해준 일자리는 한 물류센터의 상하차 직원이었다. 민준은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폭발했다. 나보고 짐을 나르라고? 내가 누군데? 우리 아빠 회사 시가총액이 수억이었어.
박서연,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민주는 서연의 호텔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서연의 방문 앞에도 가지 못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를 쫓아냈다. 서연은 전화를 통해 그에게 말했다. 난 쓰레기를 먹여 살릴 의무 없어. 일하러 가지 않으면 내 이번 달 생활비는 한 푼도 없을 거야. 내 부모님 생활비는 그대로 지급되겠지만 그분들이 너한테 나눠주진 않을걸. 민주는 결국 굶주림과 스포츠카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난 이중고에 시달리다 굴욕적으로 출근했다. 서연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박씨 집안의 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뒤틀린 가치관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었다. 그녀가 진짜로 바빴던 것은 불꽃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블랙스톤의 이름으로 대한중공업의 부실 채권과 자녀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수했다. 이 거래는 지역 상공계를 뒤흔들었다. 대한중공업을 인수한 후 서연은 즉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녀는 비효율적인 인력을 감축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 라인을 조정했다. 그녀는 나이에 맞지 않는 냉혹함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어떤 인맥도 믿지 않았고 오직 데이터와 효율성만 보았다. 한 내부 회의에서 박만식을 오랫동안 따랐던 늙은 이사 한 명이 자신의 경력을 믿고 서연의 개혁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이사님, 너무 젊으셔서 우리 지역 기업의 운영 방식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 회사를 망칠 뿐입니다. 늙은 이사의 말투는 오만했다. 서연은 조용히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장 이사님, 대한중공업에서 30년간 근무하신 경력 존중합니다. 서연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넘쳤다. 하지만 이사님의 운영 방식은 회사에 수천억의 빚을 남기고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재무 보고서를 장 이사 앞으로 밀었다. 저는 데이터만 봅니다. 지난 2년간 이사님께서 책임지셨던 부서는 효율성이 낮았고 예산을 초과했으며 3건의 불투명한 내부 거래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블랙스톤의 대표로서 저는 회사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선언했다. 장 이사님, 해고입니다. 퇴직금은 법규에 따라 지급될 것이니 10분 내로 회사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서연의 단호함과 매서움에 압도당했다. 서연은 실제 행동으로 자신이 소꿉장난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냉혹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러 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곧 박씨 집안의 딸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박이사로 바뀌었다. 박만식은 집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서연이 회사에서 벌이는 폭정에 대해 들었다. 그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복잡한 자부심을 느꼈다. 저 계집애, 진짜 나 젊었을 때랑 똑같네. 박만식이 김영희에게 말했다. 말투에는 약간의 자조가 섞여 있었다. 김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닮았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 수나 있었겠어요?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대단해요. 적어도 돈을 전부 민준이한테 쏟아붓진 않잖아요. 박만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김영희의 말은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서연이 돌아온 후 집안에서의 자신의 지위가 과거의 절대 권위자에서 기생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조심스러웠다. 혹시 서연이 어느 날 기분이 나빠져 생활비를 끊어버릴까봐 두려웠다. 이런 통제당하는 느낌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반란. 박만식은 반항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그녀의 새 회사, 대한중공업의 구조조정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전 사업 파트너들을 찾아가 서연의 사업 기밀을 캐내려 했다. 서연의 프로젝트를 방해함으로써 자신이라는 구세대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서연의 존중과 더 많은 자유를 얻으려 했다. 그는 몰래 서연이 현재 임시로 거주하는 호텔을 찾아갔다. 그녀를 보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엿듣기 위함이었다. 그는
서연의 잔심부름을 돕겠다고 거짓말하고 대한중공업 본사에 한번 다녀왔다. 그곳에서 그는 서연에게 해고당한 옛 직원들을 구슬려 서연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려 했다. 그는 그 옛 직원들에게 말했다. 박서연은 그냥 외국 자본가일 뿐이야. 인정사정이라고는 모른다고. 우리가 함께 압력을 넣어서 우리를 다시 복직시키고 옛 박씨 집안의 영광을 되찾게 하자고. 하지만 서연의 판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팀은 모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 회사의 보안은 물샐 틈 없었다. 박만식의 모든 작은 움직임은 서연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서연의 비서는 녹음 파일 하나를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는 박만식이 옛 직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우려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녹음을 다 듣고도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실망감이 서렸다. 본보기를 보여줘. 서연이 비서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그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그를 무일푼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해줘. 그날 저녁 박만식은 자신의 은행카드에 들어오던 생활비가 갑자기 동결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당황해서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내 돈을 동결시킨 거야? 박만식의 말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극도로 차가웠다. 박만식 씨,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제 시야 안에 있어요. 당신이 직원들을 선동해서 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한 것, 그건 저에 대한 사업적 공격 행위입니다. 아니야. 난 그냥 널 도우려고. 박만식이 변명했다. 돕는다고요? 당신은 내가 이 돈 까먹는 년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거겠죠? 그렇죠? 서연이 단번에 그의 속내를 꿰뚫었다. 당신은 영원히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제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권위에 대한 제 복종이죠. 서연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다. 똑똑히 들으세요, 박만식 씨. 당신은 이제 저에게 도전할 자격이 없어요. 생활비는 처벌의 의미로 일주일간 동결될 겁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의 거주권을 회수하고 당신과 당신 부인을 원룸으로 옮겨서 무일푼이 뭔지 다시 체험하게 해드리죠. 박만식은 완전히 절망했다. 그는 서연의 수단이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훈련시키고 길들이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때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피로와 굴욕감이 가득했다. 아빠, 나 더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날 보는 눈빛이 꼭 비웃는 것 같아. 박서연 진짜 너무해. 날 고문하려는 거야. 박만식은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보며 갑자기 깊은 허무감을 느꼈다. 너, 내 누나가 오늘 내 카드 동결시킨 거 아냐? 박만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뭐라고? 민준이 놀랐.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내 누나가 그러더군. 내가 자기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박만식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아들아, 내 누나는 이제 우리 집안의 하늘이야. 우린 이제 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해. 민준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만식을 바라보며 한때 전능했던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시선을 서연에게로 돌렸다. 그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파멸. 민준은 곧 자신이 생각하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그는 서연이 냉혹하고 무정하지만 회사 재무관리에 있어서는 극도로 엄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알게 된 주변 인물들을 이용해 대한중공업이 거액의 장비 구매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만약 내가 이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좀 챙길 수 있다면 돈도 벌고 내가 박서연보다 낫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몰래 장비 공급업체를 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친구를 설득해 견적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한중공업의 구매 예산에서 차액을 챙긴 뒤 둘이서 몰래 나눠 갖자는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은 유치했지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서연이 여자 혼자 아무리 대단해도 모든 거래를 세세하게 감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했다. 블랙스톤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사로서 서연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 거의 편집증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중공업의 모든 구매 절차는 그녀와 그녀의 리스크 관리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다. 민준의 친구가 견적서를 제출했을 때 서연의 팀은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견적서는 시장 가격보다 거의 20%나 높았고 이 공급업체의 자격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서연은 태연한 척하며 팀에게 계속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곧 민준과 친구의 통화 기록,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둘이서 돈을 나눌 계획을 세운 세부 사항까지 모두 서연의 팀에 포착되었다.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에 표시된 증거들을 보며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마지막 선이 어디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과 박만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만식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민준은 그러나 아직도 변명하려 했다.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난 그냥 누나를 도우려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나를 돕는다고? 박민준,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이건 사기야. 서연이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면 넌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거액의 벌금도 물어야 해. 네 모든 생활비는 그 빚을 갚는 데 쓰이겠지. 서연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판결문 같았다. 민주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경찰에만은. 다시는 안 그럴게. 박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들이 진흙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알고 보니 철저한 바보이자 범죄자였다. 서연은 민준을 보지 않고 박만식을 보았다. 박만식 씨, 이게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돈 까먹는 년이라고 불렀던 제가 지금 당신 아들이 싼똥을 치우고 있고요. 서연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박만식의 몸이 구부정해졌다. 그는 갑자기 하늘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게 틀렸는지를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민준을 망쳤다. 서연아, 박만식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참회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난 10년간 정말 벌받아 마땅했구나. 네가 떠난 게 맞았다. 너는 우리 같은 짐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됐어. 서연은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진심 어린 참회가 10번의 형식적인 사과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민준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박민준, 네 모든 생활비는 전부 취소야. 넌 당장 그 집에서 나가서 밖에서 혼자 방구하고 혼자 일해서 살아. 네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민주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만식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애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민준이 마땅히 받아야 할 뻘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그들을 보낸 후 피곤하게 의자에 기댔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절을 위해서였다. 자기 자신에게 완벽한 마무리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녀는 마침내 이 가족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10. 해방. 서연은 대한중공업의 구조조정 핵심 단계를 마친 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의 귀국 목적은 달성되었다.
사업적으로는 블랙스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회사의 가치는 몇 배로 뛰었다. 사적으로는 원래 가족과의 악연을 완전히 청산했다. 그 옛집은 이제 서연 명의의 자산이었다. 그녀는 집을 회수하지 않고 대신 소유권을 신탁에 맡겼다. 신탁 계약에 따르면 박만식과 김영희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 하면 신탁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집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었다. 이는 그들에게 안식처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이 다시 자산을 탕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쫓겨난 민주는 처음에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결국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립하는 법을 배웠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가 적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것만 알았다. 서연이 떠나기 전날 박만식과 김영희는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번에는 울음도 애원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박만식이 서연에게 포장이 허술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서연아, 네 어릴 때 상장이랑 사진이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어. 박만식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네가 떠나고 나서야 네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다. 우리가 너한테 진 빚은 평생 갚지 못할 거야. 김영희도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아, 엄마는 내 마음에 원망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쨌든 너는 우리 하나뿐인 딸이야. 엄마는 그저 네가 밖에서 몸조심하며 잘 지내기만 바랄 뿐이야. 서연은 상자를 열었다. 누렇게 바랜 모범학생 상장이 보였다. 10년 전 아버지는 바로 이 상장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그녀를 돈 까먹는 년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축축해졌지만 곧 감정을 다스렸다. 저한테 갚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제가 돈 까먹는 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그녀는 2장의 검은색 가족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두 분을 위해 설정한 생활비 카드예요. 매달 두 분의 노후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금액이 입금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최소한의 보장이지 당신들이 마음대로 낭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10년의 풍파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 도시는 저에게 그저 일터일 뿐이었어요. 그녀는 일어나 비싼 코트를 저 갈게요. 서연아, 너, 박만식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만 내쉬었다. 몸 조심해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혈연에 묶이지 않았고 원망에 지배당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녀는 구세주가 아니었다. 해방자였다. 서연은 다시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 그녀의 캐리어 안에는 그녀 자신의 선택과 자유만이 가득했다. 한때 돈 까먹는 년이라 불렸던 소녀는 마침내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자기 자신만의 여왕이 되었다.